자,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널뛰기.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 뒤 급반등하는 말 그대로 널뛰기 흐름을 펼쳤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런 흐름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예,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6.8% 올랐습니다. 근데 하루 전에 엔비디아 주가는 6.7%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시소에 가면 왼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엑사이먼트도 즐기고 또 위험도 같이 감수하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짜 맞춰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하루는 6.7% 떨어지고 하루는 6.8% 오르고 네. 자, 한마디로 전형적인 시소의 널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사자 세력과 팔자 세력이 아주 서로가 불안한 마음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오를 것 같으면 이거 오버 밸류에이션이 아니냐, 지금 주가 너무 높다 해서 차익 매수가 와르르 쏟아지는가 하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래도 다시 보자, 엔비디아 AI 열풍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런 세력들이 그만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과연 주가가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 실적과 관련된 지표, 이를테면 매출이 얼마 될 것이다 또는 순이익,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분기별로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발표를 근거로 나름대로의 가이던스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한 8분기 연속으로 도통 맞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극도의 혼란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주주와의 만남인데 여기서 젠슨 황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그동안 사흘간 연속으로 거의 13%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젠슨 황이 주주들에게 이 주가 폭락 사태를 그대로 좌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한마디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가 그동안 과대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겹쳐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는 각종 가치 투자론에 입각한 PER이나 PBR 그 밖에 각종 재무제표에 따른 주가 전망 이런 것은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은 거의 무용지물 단계다. 거의 밈 주식 비슷하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하루에 이틀간 기준하면 6.7% 빠지고 6.8% 올랐다는 것은 13% 급등락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거의 투기, 밈 투기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주총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이사회가 주총에 공시를 한 이번에 주총에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 원래 사전에 공시해야 되고 그 공시된 것만 표결에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상법의 규정인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주총에 의안으로 올린 것은 이 젠슨 황을
비롯한 각 임원들에 대한 보수 한도 정액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엔비디아 실적 좋고 주가 많이 올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임원들 좀 대대적인 급여 인상 좀 해달라. 이 모습은 마치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가 해왔던 그동안에 테슬라 주가 오를 때 해왔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태를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대목이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사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데 배팅하는 세력이 90% 정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파는 게 좋겠다. 심지어 엔비디아 주가가 80%가량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상승, 하락을 전망하는 그 근거가 뭐냐? 자, 지금 AI 장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산업의 대세가 된다 하더라도 AI가 당분간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지금 AI가 돈을 버는 곳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한계가 있다. 또 하나 가장 큰 변수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동안의 IT 대장주로 뉴욕 증시를 이끌어왔던 이런 종목들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엔비디아는 주 종목이 반도체, GPU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만약에 경쟁사들이 나타나서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엔비디아는 그날로 재산날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투자 계속해서 상황을 매우 바뀌는 여러 가지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을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금리 인상. 자, 지난번 FOMC 회의가 끝날 때 이 금리 인상 논의는 더 이상 이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금리 인상 얘기가 밤사이에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또 시작되는 건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지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지 않겠는가. 자신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는 금리 인하가 문제다. 그러니까 시점만이 문제지 금리 인상은 가고 언제 금리 인하할지 또 올해 몇 차례 금리 인하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루 전에 굴습이라든지 많은 연준의 비둘기파여들은 고용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준의 실세 중에 한 사람, 이 보먼 이사,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보먼 이사가 밤사이에 현재 인플레 잘 안 떨어지고 있고 현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다시 인상해야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다시 입에 담았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다시 금리 인상라는 얘기를 담자 말자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또 고공 강세. 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고 오히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종래에 가치 인상할 때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는 떨어지는데 미국만 인상한다. 그럼 달러 가치는 더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달러가
좀 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바람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 1,39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게. 이 대목도 우리 물가 또는 수입 물가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지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우리가 1997년에 IMF에 돈 좀 빌려주세요. IMF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했을 때에 그 당시 환율이 1,390원이 좀 안 됐었습니다. 1,388원 이런 환율이었는데 뭐 이 대목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청자님께서 댓글을 보내주셔서 그때 환율이 1,200원까지 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랬는데 그 환율이 그러니까 2,000원까지 간 적이 장중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IMF에 구제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구조조정 방안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네. 1998년에 환율이 한때 2,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지 IMF 구제금융 신청하기 전에 1,390원을 돌파한 적이 없었어요. 위기 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 환율로서는 가장 높은 환율이 1,388원대 네. 정도의 환율이었는데 이게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이제 1,390원을 넘어서 1,400원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환율 불안 요인 이 대목도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환율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좀 둔감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잠복에 있는 큰 변수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일본 그 재무상과 같이 구두 개입 환율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이게 한 번 정도 했을 때는 구두 개입이 효과가 있지만 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발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세느강 올림픽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정작 파리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세느강을 오염시키자 이런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저희들이 그 젊었을 때 학교 앞에 있는 아주 흙탕물 그것을 자조적으로 세느강이라고 불렀고 그 앞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저 강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살아 생전에 저 강 한번 정화시켰으면 좋겠다. 인생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던 그런 젊은 날의 추억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네. 자, 센강 그만큼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과 환상 하나의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강은 맞기도 했지만 센강은 파리 쪽에서 흘러서 대서양 쪽으로 나가는 강인데 그 주변에 있는 각 문화 유적의 현상들이 지금 인류 문화의 정수였고 마치 우리가 문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센강을 의 기적을 이룬다라는 그런 표현도 써왔는데요. 요즘 센강이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100년 만에 올림픽을 하는데 이 센강 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림픽 개막식 시작을 센강에서 합니다. 네.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 한강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개막식을 시작했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바로 그것을 이제 센강이 한강에서 좀 배워온 것으로 보이는데 저기서는 수영도 하고 3종 철인 경기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물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지금 오염 상태인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맑게 해보겠다 이러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파리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파리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 물가고에다가 코로나 팬데믹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민생에 불만이 많은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밖에 보여주기 위한 올림픽으로 세느강 어떤 정수만 나서고 있다. 그나마도 지금 실패해서 이 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세느강에서 수영을 하겠다 이러니까 수영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림으로 화면 뽀샵을 통해서 마크롱 대통령을 세느강에 빠뜨린 상태에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모습, 엄청나게 오물이 묻어 있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지금 파리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 전원 이 세느강에 가서 오물 한 통씩 발사하자. 이런 지금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올림픽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대회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극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결국 민생이 물가 때문에 민생이 피폐해진 결과 때문이 아니겠는가. 곧 지금 프랑스 총선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지금 마크롱이 대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올림픽 유치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많은 이미지, 외교에서 업적은 쌓고 있지만 내치, 민생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것이 마크롱에 대한 세느강의 저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님 맞이하기 전에 내부 식구들부터 좀 챙겨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선진국. 자,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지금 안전관리 문제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배터리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또 인재 문제를 또 좀 거론이 되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지금 집중 조명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세계 최대 언론이라는 이곳은 한국이 겉으로는 배터리 선진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고 선진국이다. 아주 한마디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한국 기업들 정신 좀 차려라. 이것이 한국 기업에 보내는 경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한 사례로 든 외신들의 이 한 사례를 보면요. 그 현장에는 리튬을 끌 수 있는 화재 소화기도 없었다. 일반 소화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것을 끄다가요. 그 일반 소화기를 갖다 대면 리튬은 불이 더 잘 붙는다고 그래요. 네. 리튬 전용 소화기도 없었고 정부에서 한국 정부는 리튬을 일반 화학 물질로 보고 있다. 리튬은 굉장히 이 가연성이 높습니다. 물이 붓거나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폭발하는데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이래서 과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터졌구나. 한국 배터리 못 믿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안전에 한 번 실패하면 그동안의 공이 한꺼번에 화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만은 배터리에 대한 전 세계의 조롱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안전 환경 근본적으로 혁파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낯이 좀 뜨거워지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미령 설탕값.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가운데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한제당 공장을 방문을 해서 설탕값 인하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의 물가 전쟁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는 농산물 수급 불안이 가격이 물가를 못 잡고 있다. 이러니까 송미령 장관은 농산물의 개념도 모르는 한국은행은 빠져라. 한국은행의 무식이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까지 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치닫는 그런 형국인데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만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자, 송미령 장관 드디어 현장에 나가서 설탕값 좀 내려라.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제 설탕값 지금 많이 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원당 가격 오른다고 가격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내려라. 자, 그런데 이렇게 구두로 한 조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어쨌든 국제 원자재와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가격은 즉각 신속하게 대폭 올리면서 국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내몰라라 하는 이런 행태,
이것을 어떻게 좀 시정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빨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 널뛰기, FOMC 금리 인상, 센강 올림픽, 배터리 선진국, 그리고 송미령 설탕값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